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각설하고 시즌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양국 공동성명 이외에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본부에서는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는 무엇인지 김형주 LG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4월 27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장윤선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80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사항을 공개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 나왔습니다. 네, 이 워싱턴 선언, 이 공동성명과 별도의 문서로 나오게 된 거고요. 내용을 좀 보면 한미 핵 협의 그룹, 그러니까 줄여서 NCG 창설, 네. 그리고 유사시에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과 기획, 아울러 정보 공유, 또 이제 핵을 포함한 미 역량 총동원 지원, 또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의무 재확인,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확장 억제 관련 별도의 성명을 노출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에 즉각적인 정상간 협의를 갖기로 했고, 이걸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서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또 파트너에 대한 북한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한미 양국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핵 운영에 대한, 미국의 핵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걸로 느껴지게 될 거다. 이렇게 김태호 1차장이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거다. 잘 뭐 어떤 표현인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는 공유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꼭 그런 것은 아닌 이런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좀 화려한 말잔치에 끝난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핵전력 운용을 위한 협의기구까지 창설은 됐지만 애시당초 출발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밝혔던, 뭐 기대했던 이런 수준에는 좀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에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미국 핵전력의 공동 기획을 포함해서 정보의 공유 그리고 공동 실행까지 이 한국 정부가 좀 발언권이 강해지는 것을 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출발했었고, 어제 이제 워싱턴 선언까지 일단 나온 상황이지만 일단 대통령실은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토보다 더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는 사실상 핵 공유에 가깝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대 표명도 있는 상황이지만
얘기지만 실제로 어제 워싱턴 선언 그리고 양국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뜯어보면 그간에 이미 한미 양국이 도출했던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합의에서 과연 얼마나 더 진전이 됐느냐. 특히 한국이 기대했던 이 미국 핵전력 운용에서의 한국의 관여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느냐는 부분은 크게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 핵무기 사용 관련해서는 공동기획, 한국 정부가 가장 기대했던 공동기획이 빠져 있습니다. 네. 이 선언문에 따르면은 핵 및 전력 기획을 토의하여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실무 그룹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 회견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해서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을 함께 기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하는데 한국이 들어가는 의미는 아니고 미국의 핵 전력을 유사시에 이제 운용을 할 때 네. 한국은 재래식 전력으로 기존에 한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공동 기획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했던 공동 기획은 역시 빠져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핵 전력 공동 기획을 아주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나토 핵 기획 그룹보다는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 사용 권한은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 대통령의 독점적인 권한이고요. 한국의 핵무기 배치가 앞으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NPT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행해야 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어제 워싱턴 선언문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확대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미 기존에 한미 양국이 논의했던 내용이고요. 여전히 미국의 선의에 기대해서 이 유사시에 미국 전력의 운용을 좀 기대해야 되는 확장 억제의 근본적인 제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워싱턴 선언의 이제 핵심 내용을 추려보면 어찌됐든 첫 번째 우리 계속 NPT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해서 협정 준수를 재확인한다. 그러니까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불가한 영역으로 좀 넘긴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뭐 핵 개발 막 이런 얘기도 나갔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거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언어들은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 대안이라고 볼 수는 어려운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양국 간의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상 시뮬레이션이지 실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되풀이하는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언어로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확인하는 이런 수준인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양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외교적 해법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이런 선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일부 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한미동맹 70주년 맞아서 포장지만 좀 바꿔서 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거 아니냐. 물론 이게 문서화가 되고 공동성명과 별도의 워싱턴 선언이 나온 부분은 있겠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 이제 국내의 이제 보수층 또 어떻게 보면 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하는 그러니까 핵무장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론에 어떻게 보면 이번 워싱턴 선언이 쐐기를 박은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NPT, 그러니까 핵 비확산 원칙을 다시 한번 네. 명확히 그걸 또 문서에 담았어요. 예, 네. 한반도 비핵화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 노선 그렇습니다.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내의 여론, 그러니까 네. 핵을 원하는 여론을 좀 예. 봤을 때는 예. 지금 과반 넘는 그런 여론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건 또 우리 국내에서 볼 때는 이거 왜 이러지? 우리가 오히려 핵을 못 가지게 되는 걸로 그렇죠. 아니 못이 바뀌어서 오는 거 아니야라는 불만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보수 언론도 굉장히 실망한 눈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댓글도 많이 폭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보수 쪽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미국의 영리한 외교가 한국의 핵무장을 막았다. 이런 미국의 평가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 확장 억제 강화와 함께 경제 현안 논의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지금 결산하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했던 게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또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법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얻어올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게 미국에서 반도체 이 관련해서 보조금 받으려면은 거의 뭐 기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내놔야 된다. 네. 초과 이익을 또 다시 또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좀 부당하지 않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기업에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고 IRA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공동성명에는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법안, 반도체 지원법이나 이 IRA 이런 것들 법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가기 전에도 있었지만 결국에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 일문일답 과정에서 네. 미국 기자의 질문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제한한 정책 이런 게 동맹인 한국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그 이거 뭐 선거 때문에 이렇게 동맹을 희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죠. 네, 그 LA 타임스 기자 얘기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한국과의 윈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윈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한국도 좋은 거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반도체 업계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걱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는 걱정하지 마. 이거는 둘 다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말로 립서비스로 윈윈이다 하는 걸로 넘어갈 수가 있을지.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 질의응답에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좀 볼 때는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바이든 취임하고 한국에서 1,000억 달러나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 이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스코어 59억 달러 이제 투자 유치가 된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현찰 주고 어음받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일문일답을 쭉 정리해 보면 결국 국내 정치용 발언이 많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죠. 예, 역시 미국 기자에게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혹시 받았느냐, 그런 언질이라도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미 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 간 관계에서 다양한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사실 이게 이제 도청 사실이나 기밀 유출이 이미 뭐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측의 책임을 좀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에서는 상당히 지금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앞서 24일 미국 MBC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게 친구가 친구로 도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친구끼리는 안 되지만 네, 국가 간 관계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두둔한 바가 있어서 한국 정부가 이 도청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언급해드린 다른 문제와 더불어서 미국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도청 같은 경우는 이게 윤 대통령이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조사가 도청에 관련 조사는 아니거든요. 도청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기밀이 어떻게 유출되느냐. 그 과정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흘러나갔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기밀이 유출됐냐 이런 걸 미국이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방위군 병사가 어떻게 이렇게 그 1급 탑시크릿을 알게 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조사하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사실이 맞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도청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들었다라는 수준에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항의는 아니더라도 어떤 외교적인 수사나 이런 것도 좀 있길 바랬는데 그런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한 좀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입장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예,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좀 하고 최소한의 이제 유감이나 뭐 사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국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참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아예 이게 언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일단 그 하이라이트 격에 해당하는 정상회담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남은 일정 중에 주목해봐야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만찬이 진행이 됐고요. 만찬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보스턴으로 날아가서 이 뭐 학계에 관련한 하버드 연설도 예. 있고, 그다음에 뭐 내일 사실은 제일 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미 상하원 연설, 영어 연설로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연설을 통해서 또 어떤 미 의회를 향한 뭐 요구 사항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한미 동맹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이런 내용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또 미국 의회에서도 반응도 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 어제 SK 하이닉스가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악의 성적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 사실 반도체법이나 이 IRA,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원론적인 얘기만 나온 상황이라 조금 더 아쉬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제 오늘 연속해서 이 대표적인 반도체 우리 기업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사상 최악의 성적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좀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이 3조 4,023억으로요. 작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한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에는 적자는 적어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 4분기 1조 8,984억 손실로 10년 만에 첫 분기 적자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요. 1분기 매출은 5조 881억이었는데 이것도 매출 자체가 작년 동기 대비 5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이러한 실적 악화 원인에 대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하강 국면 상황이 1분기에도 계속되고 있어서 수요 부진, 제품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고 영업 손실이 확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요. 반도체 부분에서 4조 5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분기 적자는 2009년 1분기 이후에 14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6,402억을 기록했습니다만 동기 대비 95% 감소로 이 매출 영업이익이 1조 원 이하로 떨어진 것도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이 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 상황이 크게 개선되거나 진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좀 이렇게 좀 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마련될 수 없는 건지, 어떤 대책과 해법이 있는 건지, 정부가 도와줄 것은 없는 건지. 우선 뭐 업계에서는 3분기 이후에는 네. 업황이 다시 좀 회복이 될 거다라는 보고는 있는데 그건 예상이거든요. 그 기대와 다를 때는 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세계 경기가 지금 미국 경기도 이제 침체로 간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우리 수출이 과연 회복이 되겠느냐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한미 정상회담 다루면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어제도 사실은 이 중국 관련해서 대만 해협 남중 국해 이슈도 공동 성명이 포함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계속 밀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출길로 많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외교적인 역학관계에서 우리 수출이 예전만큼 중국으로 많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도 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바이든 대통령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본하고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데 대해서 큰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계속된 인태 전략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을 겨냥한 거고 거기에 큰 숙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 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의 감사함은 있겠으나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대안, 국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점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돌아오시는 길이 헛헛하지 않아야 될 텐데 좀 걱정이다. 경제사절단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함께 어제 만찬장에 있던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올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알아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작업과 사고 등으로 밀리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서하남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위례부터 극심한 정체고요. 차들이 거의 서 있다시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반포나들목에서 서초, 또 신갈분기점에서 밀리고요. 다시 작업 중인 기흥동탄과 남사에서 각각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안산에서 안산까지 정체, 작업 영향이고요. 이후에는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이천 졸음쉼터부터 긴 구간 정체가 심한데 여주휴게소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 부근과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 속도 떨어집니다. 더 가서는 운산터널 일대 정체가 심한데요.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한 차로로만 통행이 가능해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데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 뭐 간호법, 의료법 뭐 등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오늘 통과시킨다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쌍특검에 있어서는 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미 신속처리 안건에 올려서 오늘 신속처리 안건으로 표결을 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야당은 신속처리 안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사실 이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과 함께 만나서 좀 의견을 나눴는데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야당은 추진하는, 오늘 아마 그렇게 아마 상정이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25일에 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이미 합의를 했고요. 네. 어제까지 이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우 위원장에게 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빨리 의결해달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패스트트랙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여야 합의로. 이렇게 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어제 이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게 오늘 이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 조정 회의에서도요.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를 했고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들은 검찰이 죄다 면죄부만 남발했다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이에 여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지욱 원내대표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방탄 특검법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그냥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아무 목적이 없는 특검이라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도 이제 민주당 쪽에 막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회의라고 뭐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호법, 방송법 요것도 표결을 오늘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간호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여야가 논의를 해봐라, 시간을 준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게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함께 만나서 논의했지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간호법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네. 해외에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상정해서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네. 민주당은 오늘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뭐 어떻게 보면 달려있다. 김 의장의 상정 여부에 좀 달려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방송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부의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제 올라가서 통과가 된다면 거부권 행사가 될지 안 될지 이게 좀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때 그런 부담감, 윤 대통령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 전국을 좀 더 강대강대치 쪽으로 끌고 가는 전략적인 또 판단을 하게 될지 네.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간호법 내용에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간호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의사 같은 다른 직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간호법을 통해서 간호사 뭐 등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간호법이지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을 좀 강화해가지고 따로 거기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간호사 단체들은 그거 아니다. 처우 개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입장차를 아직까지는 못 좁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 될지 표결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회를 하려면 작품 사진을 미리 그 국회 사무처인가요?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지금 사전 검열 의혹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난 1월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일종의 미술 작품, 만화 비슷한 그런 그림을 전시를 했다가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국회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작가들과 해당 의원실에서 크게 반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국회 사무처가 관련 내규를 고치면서 사실상의 내용 검열, 사전 검열에 가까운 조항을 추가를 한 것입니다. 어제 한겨레 취재 보도에 따르면요. 국회 사무처가 4월 18일에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서 전시회를 위한 로비 사용 허가 조건 허가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이 네. 조항에 따르면 이 로비 전시 사용을 신청을 할 때 국회 시설물 예약 시스템에다가 전시할 작품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어떤 사진이 전시되는지 미리 보겠다는 얘기죠. 이 사진은 2달 전에 미리 제출을 해야 되고요. 사실 기존에는 행사명과 목적, 주최, 주관 등의 간단한 정보만 기재하면 시간이 비어 있는 이상 자유롭게 로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진을 직접 올려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사무처는 전시회 허가를 위해 미술 및 법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사실상 내용을 미리 살펴보겠다는 보관을 지금 밝혀놓은 상태. 이미 이게 조항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시가 지금까지처럼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사전 검열 논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전시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국회 사무처가 뭐 권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라는 곳 자체가 민의의 전당이고 여러 의견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어떤 논의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군요. 네, 이제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특별법 지원 대상자도 좀 명확히 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 또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 집행, 그리고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세부 요건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수사 개시 같은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아울러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이런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으로 대상자를 확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우선은 쫓겨나지 않게 길거리에 나가지 않게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고 또 이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은 4억 원 한도 내에서 이 낙찰 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피해자가 이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다시 또 쫓겨나야 되는 거냐?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부는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이 우선 이 매수권을 넘겨받아서 주택을 산 다음에 피해자들한테 또 임대를 장기적으로 공공임대.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공공임대 개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보증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물려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거고 또 더 빚을 낼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정부가 이 LH를 통한 사실상의 공공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일단은 피해자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인데 네. 이게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원래 있던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매입임대주택은 원래 수혜가 돌아가야 되는 취약계층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제도를 활용해 버리면 사실상 다른 취약계층과 이 사기 피해자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고 네. 이미 반발을 한 바 있고요. 이 또 공공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들에게 임대를 해준다 그래도
임대료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피해 주택을 매입을 한 다음에 싼 값에 시세 네. 한 30% 50%로 싼 값에 일단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보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 추가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 그러는데 이것도 결국 집을 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또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공공이 보증금 채권을 사줘야 된다. 예.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인수를 해서 일단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그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는 거기에 공공자금, 공적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렵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그 피해자들의 채권을 인수한 다음에 주택을 인수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매를 붙여서 일정 부분을 환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게 지금 피해자 대책위와 야당의 반박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희룡 장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단 채권 인수한 다음에 보증금 돌려주고 나면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주택을 인수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에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정부가 기대한 바대로 환수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놓은 6가지 요건도 좀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임차인으로 확정되기 어려워요. 네, 네. 6개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네. 다수의 피해라는 얘기. 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우려 이걸 어떻게 판단하게 될 그러니까 건지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세 사기 의도를 어떻게 다 이제 판단해 낼 건지 이게 좀 명확하게 잘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확정받는 절차가 너무 그게 너무 어렵다. 까다로워서 네. 임차인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딱 보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네. 예?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명확히 분명히 구분하기 임차인인데 어려운 임차인이 아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건, 뭐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뭐 까다롭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공의 역할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또 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입증 책임이 또 고스란히 본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난관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지난해 1월 시행이 됐는데요. 첫 실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이 한국제강에서 근무 중이던 이 노동자 한 분이 1.2톤 무게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서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래서 결국 징역 1년 선고를 어제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 이 고양시 요양병원 중축 공사 현장 관련해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된 판결이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 원청 대표가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노동계에 좀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형이 나왔다. 그래서 이 정부 입장에서는 엄중하게 이제 판단한 그런 판결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노동계는 반발합니까? 짧게. 그렇습니다. 지금 재범임이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또 중대한 사망재해가 발생했음을 재판부가 인정까지 했는데도 징역 1년밖에 나오지 않은 점 그리고 집행유예 사례도 있었던 점에 빌어서 이 노동계에서는 앞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 사용자 측이 피해 나갈 수 있는 법리 마련에 조금 더 이유를 보태준 것 아니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TF를 꾸려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좀 감경하거나 아니면 안전관리 CEO를 추가해주는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어서 법의 취지가 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휴,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하겠습니다. 369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답답한 일상의 쉼표 같은 최영일의 시사본부 들으며 쉬어갑니다. 디저트송으로 송골매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는 디저트송 들으신 후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만수산을 떠나간 그네님을
있다면 고랑의 겨운 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돌아서면 무심타는 말이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 재석사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손가락으로 하늘 찌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생각해봐도 무엇을 뜻하는 건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연하여 어찌 될 바를 모르며 잘 될 가망이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속담으로 장대로 하늘 재기, 바지랑대로 하늘 재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먼저 장대로 하늘 재기는 끝없이 높은 하늘의 높이를 장대를 가지고 재려한다는 뜻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짓을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의 원대한 계획은 누가 봐도 장대로 하늘 재기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또 바지랑대로 하늘 재기에서 바지랑대는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를 가리키는데요. 빨랫줄을 받치는 바지랑대로 높은 하늘의 높이를 재려 한다는 뜻 역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끝으로 장대는 대나무나 나무로 다듬어 만든 긴 막대기를 말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지랑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비의 종류 가운데 장대비라는 것도 있죠. 이것은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쫙쫙 내리는 비를 가리키고요. 장대비와 비슷한 것으로 작살비가 있고, 작살비는 굵직하고 거세게 쫙쫙 쏟아지는 비, 비슷한 표현으로 작달비가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어제보다 쌀쌀했고 내일도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예년 기온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온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17.8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은 20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24도, 대전 22도, 전주 대구 23도 등 대부분 지역 20도를 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크게 나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이 같은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흐려져 밤부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남해안과 제주에 비의 양만 잡혀 있습니다. 5mm 안팎이 되겠고요.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봄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짙었는데요. 이 서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 내일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 이 안개가 유입돼 중부 서해안과 또 수증기가 유입되는 남부 일부 지방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8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한미 정상이 즉각 협의에 대응하는데 그 수단으로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의 총동원이 명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안보,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이 퀀텀 전파하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미국의 해구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국익과 실리를 내준 셈이라고 혹평했고, 정의당은 도 감청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경찰이 2차 소환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2차 조사에 앞서 천공이 참고인이지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천공뿐만 아닌 당시 수행기사, 수행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모든 게 해결됐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사상 최대 적자를 낸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업계의 실적 충격, 어닝 쇼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릴 적에 바비 인형 가지고 노셨죠? 네, 놀았습니다. 가지고. 저희 때는 마로니 인형. 네, 기억하십니까? 모르죠. 전 마로니 비슷한 인형은 거예요. 익숙지 않은데. 이게 진짜 현실적인 이게 사람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연구진이 여성이 실제 바비 인형의 체형을 가질 확률은 10만 분의 1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네요. 네, 상당히 위로가 되는 뉴스입니다. 저도 위로가 되는데 네. 1959년에 출시된 오리지널 바비 인형은 긴 다리에다가 짤록한 허리, 금발 머리로 대표가 되곤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가지고 놀던 바비가 이런 동일한 모습을 생겼는데, 하지만 바비 인형을 만드는 미국 유명 완구 업체 마텔은 전통적인 바비 인형이 실제 여성의 모습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비판을 수용하고 최근에는 보청기나 의족을 쓰는 휠체어를 타는 바비 인형도 출시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운증후군 바비 인형이 등장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텔은 전미 다운증후군 협회의 조언을 받아서 다운증후군 여성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둥근 얼굴, 아몬드 모양의 눈, 작은 귀를 반영해서 바비 인형을 만들게 됐습니다. 또 인형의 목에는 C자 3개가 달린 분홍색 펜던트 목걸이가 걸려 있는데요. 네. 다운증후군을 유발하는 유전적 특징인 21번 염색체 3개를 표현을 한 겁니다. 마텔은 이번에 다운증후군 바비 인형을 출시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바비 인형을 인해서 세상의 아이들이 더 다양한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고 바비 인형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전합니다. 마텔은 누리집에 다운증후군 바비 인형 관련된 홍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운증후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딸아이가 바비가 다운증후군이야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핑하고 돌았다고 합니다. 다른 완구 업체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덴마크 기업 레고 그룹에서도 제품을 출시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노인뿐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시작된 이 토일라이크미라는 캠페인에 따라서 이번에는 휠체어에 앉은 청년 레고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올해에도 레고 프렌즈 출시 10주년을 맞아서 선천적으로 팔이 없거나 백반증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 인형놀이는 다른 사람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움직임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이제 또 어린이날 5월 5일 오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게 또 올해는 또 뭘 사줘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장난감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비싸요. 예, 좀 실용적인 장난감은 뭐가 있을지 대안의 장난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너무 살기 팍팍하다, 힘들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살만하다. 이런 얘기가 또 하기도 하는데요. 80대 어르신의 따뜻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 80대 어르신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지난 24일에 서산시 사회복지과를 방문해서 익명으로 성금 16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 동전을 기부를 했고요. 작년인 2022년에는 울진 산불 당시에는 1,0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꾸준하게 이어오셨습니다. 특히 성금을 기부할 때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손편지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를 해왔습니다. 이번 기부금의 일부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해서 받은 상금이 포함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르신은 예산에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금 1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쓸 돈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경력금 10만 원은 예산 체육회 그리고 150만 원은 익명으로 선뜻 기부를 했습니다. 네. 어르신은 편지에서 현재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 말아달라고 하면서 어려운 분들께서도 힘을 내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통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누군가 옆에 돌보기 힘들기도 하고 내가 제일 불쌍해라고 느껴질 경우도 있는데 이번 사연이 많은 분들께 감동뿐만 아니라 그래도 아차하는 깨달음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별거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작은 사탕 하나라도 네. 배려, 존중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세상 살만하다. 이 맛에 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치매, 중증 질환 등 질병을 앓거나 또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 이 대부분이 우울감을 호소한다고요. 네, 이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에는 일반 청년보다 무려 8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 창창한 미래를 그려가야 할 청년들이 가족 돌봄에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까 우울감에 시달리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실정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 대상은 13에서 34세 청년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청년들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이 하루는 24시간인데 이들의 돌봄 시간은 무려 21.6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돌봄자의 경우에는 32.8시간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희망할까 봤더니 14시간 정도로 간극이 굉장히 컸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들은 장시간 돌봄에 지쳐서 우울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를 됐고
있고 삶에 대해서 불만족하다라고 답한 청년은 22%로 일반 청년에 비해서 무려 2배가 넘었고 주 돌봄자의 경우에는 3배나 됐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들 몇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조땡땡 씨는 가족 돌봄이라는 걸 하나 얻으면 그저 그거 없이 사는 게 너무 자유로워 보인다. 또는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서 이상행동을 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관련된 대책을 내놨는데요.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게 됐고 여기서 핵심은 연령에 하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복지부에서도 앞으로 다양한 실태조사를 하고 상반기에 계획과 대책을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 이런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 없이 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공공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몫은 없는지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오늘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역시 가장 뜨거운 뉴스죠.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내놓은 키워드를 보면요.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는 빈 껍데기 워싱턴 선언 이걸 꼽아오셨고요. 장 소장님은 그래도 다행인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꼽으셨습니다. 자, 빈 껍데기예요? 현 변호사님? 그 장소장님 보세요. 저기 저만큼 지금 워싱턴 선언 뭐 공동 선언문 정리해 갖고 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저랑 방송하면 맨날 저한테 뭐 이렇게 노트에 뭘 써오냐고 그러더니 와 오늘은 엄청 써오셨네. 성과가 많아가지고 이게 성과가 많아가지고 이게요. 원래 딱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면 사진 찍고 싶어요. 막 5줄을 그냥 쫙 늘어놓고 있어요. 자료를. 만약에 확 성과가 눈에 띄면요. 저렇게 안 써도 돼요.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써갖고 와가지고 지금 홍보하려고 그러겠어요. 성과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셔야 돼요. 장 소장님이. 정수님 먼저 하시죠. 성과 써온 거 빨리 지금 풀어야죠. 우리가 뭐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 핵 억제 수단 이런 것들을 좀 문서화로 공식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좀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좀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뭐 비판이 많죠. 그렇더라도 일단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정밀화하는 이 과정 중에서 미국 대통령과 미국과 이러한 약속이라도 맺지 않았으면 김정은은 아마 더욱더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았다. 근데 이 정도만으로도 핵 전략 자산 전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방위 공약을 받은 것만 해도 좀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짧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만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뭐 인도태평양 평화 유지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러시아나 중국도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은 좀 이따 뭐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다행이라고 평가했어요. 현 변호사님. 아무리 들어봐도 뭐가 지금 저 성과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대만을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인도태평양이라고 얘기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무기 지원이라고 언급은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도 평가하는데 아쉬운 건 그거죠. 그럴 거면 뭐하러 지난번 외신에다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혼자 이제 독박 쓰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은 이제 부담에서 싹 벗어났잖아요. 근데 이 확장 억제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무슨 협의체를 하나 이제 뭐라 그랬죠? 협의 그룹. 협의 그룹. 기존에도 협의 그룹은 많아요. 뭐 2+2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 그룹이 있는데 뭔가 회의체를 하나 만드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엔 유일한 성과인데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 들어보니까
뭐 차관 복급에서 1년에 4번 정도 회의한다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핵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결정은 우리가 한다. 그럼 뭐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나토와의 차이는 나토는 어쨌든 핵무기를 5개 국가에 배치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네. 수시로 핵 잠수함이 핵 온다는 건 사용권은 미국에 있다. 미국에 있고 그거는 뭐 나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공유할 근데 생각은 사실은 없다. 이제 뭐 막 이제 핵 문제 나왔을 때 저랑 정수장님이랑 몇 년 동안 싸우면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되겠냐, 핵 개발이 되냐, 우리 NPT 탈퇴하면 경제 망한다. 맨날 이랬거든요. 그래도 NPT 이렇게 탈퇴하면은 북한처럼 제재 받아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완전히 망한다. 그래도 그러면 정수장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그래도 나토식 핵 공유하면 된다고. 네. 최소한 나토식은 돼야 된다고 막 이랬는데 나토는 핵 플래닝의 기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쭉 가는 거고 우리는 협의예요. 협의. 그러니까 말은 해줄게. 혹시 얘기하면 이 정도예요. 물어보면 질문하면 답변할게. 그래, 질문하는 답변 정도 수준이죠.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답변은 안 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회기체를 하나 만든 정도밖에 없어서 네. 그럼 성과가 뭐냐? 예전에 뭐 정권 종말을 가져온다, 뭐 핵 공격 시에 뭐 강화를 해준다.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그 얘기는 제거는 네. 한 100번도 더 들은 얘기 같아요. 정권 종말 얘기는 아니 미국 대통령이 와서 판문점 가서 했을 때나 미국 조지 국방부 부시 장관이 와서 했을 때부터 때도 했어요. 네, 계속 맨날 나온 오면 얘기죠. 판문점 가서 하는 얘기가 정권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파멸. 압도적으로 파멸을 시킨다. 뭐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두 분이 너무 지금 호흡이 잘 맞는 거 아시죠? 아니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차이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워싱턴 선언 네. 그 한미 확장 억제 체제의 내용은 좀 여러 가지 진전된 내용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고 공동 실행하고 협의 체계를 가동하겠다라는 이런 플랜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비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밀하게 핵무기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거기도 보면 네. 정보 공유가요. 핵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북핵이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동안 안 해왔어요? 했죠. 그동안 다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NPT 준수는 기존의 그 미국의 핵 정책을 그냥 계속 한반도 비핵화 노선 이거 흔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뭐 예컨대 과거에 보면 한국형 핵 공유를 하겠다 이런 얘기 여당에서 많이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이런 내용은 논의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사안이다라는 것이고 핵무장 발언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평가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군사 전략 외교적으로도 사실은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다. 그동안 여당에서 했던 얘기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2월 20일 날 네.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 자체 핵무장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그러고 태용호 최고위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오늘 말하고 좀 달라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네. 전략자산 전개만으로 핵무기 못 막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는 야 이것만 해도 큰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용호 최고위원의 좀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수준의 결정이 안 나왔으면 김정은은 오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협박을 하고 한국을 핵 위협의 위험도를 높여가면은 결국에는 미국은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우리가 한국을 쳐들어간다고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 북한이 핵이 있기 때문에 개입을 제대로 못할 거다. 그런 식의 잘못된 오판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은 일단은 좀 지켜낼 수가 있지 않은 선언이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한미 동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동맹이라는 건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네. 동일한 수준의 자기가 침략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단 주한미군이 지금 3만 명 있지 않습니까? 3만 5천 명 정도 네, 있지 있죠. 않습니까? 평택에 있지 않습니까? 저 서울 북쪽에도 있고. 그러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은 당연히 미군 기지나 아니면은 뭐 공군 기지라든지 아니면 저기 무슨 뭐 핵 발전소라든지 그런 게 할 거 뻔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은 미군 기지에 핵무기 떨어졌는데 우리는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 동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들은 약간 이제 뭐 문서화했다는 거 의미가 있지만 저는 아마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세게 반발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네. 뭐 핵무기를 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전략자산 배치는 그동안에도 해왔어요. 뭐 항공기도 했고 했지만 지금 이제 뭐 핵 잠수함 얘기하지만
잠수함은 원래 몰래 다니는 거예요. 네. 뭐 알리고 뭐 다니는 경우 없어요. 신고하고 안 다니죠. 신고하고 안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40년 만에 오는지 3년 만에 오는지 5달 만에 오는지 한국에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하고 특히 중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남중국해나 아니면 중국 근방에는 계속 핵잠수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오던 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몰랐을 때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큰 무슨 선물을 안기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살펴봐. 그 우리가 이중 삼중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옳은 지적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고 그러한 얘기와 비판을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문서로라도 보장을 받고 약속을 받은 것은 보다 진전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드골이 얘기했잖아요. 프랑스 뭐 자기네들 핵 개발하면서 뉴욕 말이야 핵무기로 뭐 위협 받으면 우리 파리 지켜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보장 강도를 높여가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이 네. 이 갖고 있는 유의미성이 매우 크다. 이런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다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주 네. 잘 됐다. 정말 네. 최고의 성과다. 그러기보다는 네. 미진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성과 이끌어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중국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은 없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현 변호사님은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왜냐하면 뭐 아까도 나왔지만 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얘기가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대만이라고 직접 하지 않고 인도태평양의 지역의 평화 안정, 그다음에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중국 입장에서도 늘 하던 얘기니까. 그렇죠. 늘 하던 얘기니까 사실은 뭐 아쉬운 건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언론 인터뷰에도 이 정도만 얘기했으면 돼요. 얘기되고 그다음에 공동성명에도 그 정도 들어갔으면 되는데 언론에서는 이미 다 얘기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받아보는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아예 뭐 좀 시끄러워지니까 좀 이렇게 했나 보다. 근데 속마음은 아닐 거야. 하겠네. 무기 지원하겠고. 대만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다 말해버렸잖아요. 성명서에 안 들어가면 뭐예요. 현 변호사님이 러시아 사람입니까? 아니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리 보냈다. 53만 발 정도는 미리 보낸 거다. 홍현익 전 원장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인터뷰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반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대비한 거 아니냐. 사후적으로.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2단계, 3단계 추측인 것 같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우리가 너무 추측을 통한 논의를 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뭐 원론적으로 한 것은 우리 장윤성 기자님과 현근택 변호사님이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비판한 부분을 수용한 받아들인 거예요? 거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잘했다니까요. 네. 잘했는데 앞에 그러면 인터뷰 때도 그 정도만 하셨어야 된다. 나아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반발은 다 사고 욕은 다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전략적인 사고, 외교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네. 아니 뭐야 현근택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를 비판했어. 난 더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네. 그래도 그런 얘기를 다 종합적으로 듣고 그래 외교적으로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지키는 게 좋겠구나. 국내 평가에 대해서 좀 논평을 좀 들어보고 말하는데 싶어요. 못하게 해요. 아니,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고 강력한 확장 억제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국민의힘 김의원 대표는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수사가 많이 붙으면 네.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수사가 붙으면은 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이 아니다. 전술핵 재배치 효과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대치를 너무 대통령실에 높여놨었어요. 나토식 핵 공유 수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선언과 약속이 있을 것이다. 아니, 우리 언론도 다 썼어요. 한국형 핵공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자, 핵 운용과 계획의 모든 권한은 미국에 있다. 전술핵 한국의 배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은 절대로 자체 핵 개발을 생각하지 마. 그 NPT 의무 잘 지켜. 우리가 핵 우산 강화시켜 줄게. 이거예요. 이건데 어쨌든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전개하는 거, 정례화하는 거 이것만 해도 큰 일단은 보다 진전된 사안이다. 정상님 정리 잘했죠. 보니까. 그런데 그 핵협의 그룹이라는 것도 이제 단위별로 이제 이걸 만들 거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이것도 차관복급으로
내려왔다면서요. 그 전에는 차관급에서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격을 낮춘 이유가 뭐냐. 뭐 상시적으로 자주 만나려고 그런다. 실무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1년에 4번은 정해져 있는 거고. 아니 근데 그 나토 같은 경우에는 네. 나토 핵 계획 그룹의 회의는 1년에 한 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1년에 4번 하는 것은 이것도 보다 진전된 사안이다. 근데 그 나토의 핵 그 기획 그룹은 상설 조직이에요. 네. 우리는 1년에 4번은 회의하는 조직. 네. 회의체. 네, 아니 그러니까 회의체. 상설 조직인 상설 조직이라는 아니, 건 우리 항상 잠깐만, 있는 거예요. 잠깐. 말을 말렸어. 우리 핵 협의 그룹도 있잖아 내라고. 아니야 잠깐 잘못 나왔어. 핵 협의 그룹도 네. 이것도 상설 조직이죠. 우리 상설 조직 상설이라는 상설 그 인원이 있고 사무국이 있고 이렇게 상설 조직이죠. 네. 아니 원래 회의체는 다 있고. 회의체하고 회의는 어떻게 일년에 상설 아니,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네, 만나면 됐어요. 상설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만하래요. 예. 그만해요? 자, 지금 보면 사실 이런 것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담 떠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뭐 나토식 핵공유, 한국형 핵공유, 여당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지만 전술핵 배치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체 핵무장론까지 막 진도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마다 핵 관련 전문가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이 그거 불가능하다.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거다. 미국의 핵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 노선은 계속 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별로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여론조사도 하고 자체 핵공유 필요하다. 이런 여론조사 높으니까 BBC에서 도대체 한국은 왜 갑자기 이렇게 핵무기에 대해서 갖고 싶어 하는 거냐. 그것이 의문이다. 막 이런 보도도 하고 막 했는데 이 자체로 그동안 소란스러웠던 이 논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마침표를 좀 찍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니냐. 네, 우리 장선철 소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요. 네. 매일 얘기하면은 아니 핵을 가져야죠. 핵에는 핵밖에 없습니다. 핵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면 핵 보유론자. 전술핵 재배치라도 해야 된다. 나토식 핵 공유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핵무기 개발해 주겠냐. 망한다. 절대 못한다. 네. 최소한 뭐 전술핵 재배치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럼 한반도 비핵화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그 핵무기를 막을 수 있냐 막 이랬거든요. 한마디 해보세요. 그 얘기. 그래도 요 정도 수준으로라도 약속을 받아온 것은 다행이다. 제가 잘했다고 안 하잖아요.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거는 잊고 미래로 갑시다. 옛날 얘기는 다 묻어버리고 옛날 했던 얘기는 다 이제 없는 얘기고. 미래로 가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게 이제 핵 대 핵으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던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건 냉전 시대 논리고 했는데 별로 효과가. 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른 의견이 있어요.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었으면 러시아가 침공을 못했을 겁니다. 핵이 없어서 침공했다고 보세요? 네, 핵이 있었으면 침공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갖고 있어요. 핵이 있으면 침공 안 했겠죠. 못하죠. 그러니까 핵 군비 경쟁을 갖고 지금 신냉전 시대를 돌파하려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허울전 남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북한의 핵무기는 고도화됐고 정밀화됐고 임기 중반 이후부터는 북한은 상대도 안 해줬어요. 그냥 대화 통로를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고 일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비도 좀 강화시키고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고도화하고 쏘겠다고 하면 너희들은 정말 멸망할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대응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공포의 균형 막 이래가지고 핵 대 핵 그리고 사실 그 돈바스 지역이라는 게 옛날에 구소련 지역에 핵기지 있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공격 뭐 했다. 어찌됐든 자신의 영토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하긴 하는데. 한마디 좀 할게요. 네,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철거할 때요. 그 안전보장 각서 다 받았어요. 나토 같은 데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종이 쪽지에 불과했던 거죠. 지금 뭐 엄청 성과라 그러는데 이 성과도 어찌 보면 그냥 말이에요. 말로 했던 거를 문서로 이제 종이에 적었다는 건데. 진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했던 거를 종이에 적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정도 차이인데 그거는 뭐 한미 동맹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절대 동일선상이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자꾸 이제 문재인 정부 비판하시는데 이런 확장 억제를 하면 북한이 핵무기 안 만들고 고도화 안 시켜요? 아니요, 하겠죠. 계속. 그러니까.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니, 가만히 있다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딱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결국은 한반도 정책의 핵
공유든 뭐든지 간 정책의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미국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사실은 하노이 노딜.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화가 깨지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에서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럼 트럼프 탓이에요? 아니 그래도 북미 간의 협상이 대화가 되고 만약에 합의가 됐으면 진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결정권이 미국이 있다라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핵 개발하신다 그러고 뭐 나토 핵 공유하다가 하지 마. 안 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아이 그랬겠어요. 근데 그런 잠깐만요. 거지. 그 워싱턴 선언 제일 마지막 문장이요.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요? 아니 대화. 네.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 이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조건 주장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대화에 복귀라고 한 것은 네. 계속된 미국과 우리나라의 요구 사항이었고 그 우크라이나랑 우리나라랑 문서 문제를 갖고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거기는 문서로 약속을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미군이 주둔하지도 않았고 또한 여러 가지 전략 자산 이런 것도 정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같이 훈련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 수준을 같은 동선 저도 같은 걸로 안 봐요. 절대 보면 안 다르죠. 된다. 거기 분단 국가고.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대화 부분은 마지막에 진짜 한 줄밖에 없어요. 적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에 대한 미국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핵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계속 이제 우리 장 소장님이나 보수 쪽에서 북한 핵무기 왔는데 우리도 가져야 돼. 이 얘기는 이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대화 부분은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이건 그냥 레토릭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외교적 해법이 뭐가 있는지에 없어요. 대한 지혜를 문재인 좀 정권에서 그게 그렇죠. 증명이 됐잖아요. 실질적인 외교적인 거기는 또 문재인 정권이 나와요. 없어. 거기서 미국이 그랬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는 다 미국이 하는 거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문재인 정권 때 얘기예요. 남북 대화를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정상회담도 몇 차례 했는데 워싱턴 안 됐잖아요. 선언 발표하기 전에 중국에 이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큰 미중 간의 어떤 싸움에서 네. 그 어쨌든 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려고 그래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끼리는 다 공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네. 이 정도 한국에는 그냥 해줄 테니까 당신들 양해해. 우리도 뭐 알았어 이거 좋다. 왜냐하면 비핵화 NPT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뭐 미국 편에 들어서 뭐 이렇게 한미일 동맹 강화하고 한미 동맹 강화하더라도 그 저 위에서는 강대국들끼리는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네. 용인해 주니까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정도는 할 거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당연히 지켜줄 거야 하지만 위에서는 따로 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과도 척지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러시아하고도 척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문제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대만 문제 언급해달라 그래도 그러니까 미중 간에는 본인들끼리 해결할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낄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어째 보면 그 문제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다 그러면 현실이다. 외교 현실이 이렇다.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법이나 아니면은 IRA 같은 경우에도 네. 미중 간에는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협의를 해서 본인들의 실익을 챙기거든요. 지금 자꾸 이제 미중 간 전쟁이다, 무역 전쟁이다 이러하지만 외교는 실익 아닙니까? 국제에서는 그런 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라 봐요. 예. 우리가 아무리 뭐 미국 편 이런다 하더라도 강대국들끼리 핵 보유국끼리 이런 분들끼리는 다 이제 협의한다. 우리 그 맞아요. 밑에서 지금 장기판에 졸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고 탁월한 분석을 하셨다. 참 그런 부분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남은 일정 중에 중요한 게 상하원 연설, 그죠? 영어 연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저기 어디입니까? 하버드대? 그 보스턴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강연하는 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일정으로 남아 있는데 어쨌든 다 끝났어요. 왜 이렇게 패배주의? 상하원 연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할 거고 자유주의 얘기 많이 하실 것 같고 우리 하버드 연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통령들이 갔지만 결국에는 거기 있는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영어가 뭐 어떻다는 좀. 아 근데 의외로 영어 발음이 좋으세요. 윤석열 대통령. 맹연습했다 그러니까 좀 잘할 것 같아요. 의외로 괜찮다고.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복당 문제 뭐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논란이 많습니다. 이 문제 저기 장 소장님 하실 얘기 많으시죠? 그냥 뭐 민주당 창피한 줄 알아라 말씀드리고 싶고 네. 박원순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보훈을 한 것이 아니냐. 어쨌든 결자해제 차원에서 본인이 복당시켜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좀 뭐 세력 관계로 보면은 민영배 의원이 친명계의 대표적인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남에서의 어떤 교두보를 좀 더 확실하게 마련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재명 당대표가 허락했으니까 네. 이것이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제발 염치 좀 있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사한 바 법안에 대한 판결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헌재는 분명히 얘기했죠. 소수 여당의 논의권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중잣대고 내로남불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김홍걸 의원까지 복당시킨 거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 변호사님. 뭐 별로 할 말은 없는 상황이죠. 네, 아까랑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임기 네. 끝낸다는 건데 뭐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당시 상황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비판을 받을겠지만 그래도 뭐 민명배 의원이 본인의 뭐 정치적인 뭐 결단으로 한 것이고 그에 대한 뭐 당에서 어차피 약간 부채가 있고 빚이 있기 때문에 복당시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판을 조금만 더 하면은 네. 복당을 시키면서 이것이 바로 책임 정치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책임 정치는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과 판단을 하는 게 책임 정치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를 책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책임 정치라는 말을 모욕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돈봉투 의혹 사건 네. 이거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대의원제 폐지 계속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될 것 같습니까? 뭐 논의는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 네, 논의인데 왜냐하면 뭐 저는 이 얘기 뭐 1년 아니라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온 얘기인데 네. 맨날 얘기하고 우리 장 소장님도 맨날 동의해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강성 지지층 일부 지지층이 그런다. 120만 당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영남이 소외된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에는 그런 거 없어요. 대의원제 있지만 1인 1표예요. 그럼 네. 호남 소외된단 말 안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이 영호남 비율을 맞추게 한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배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전략 공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인사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대의원제는 사실상 기득권 유지예요. 대의원을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들이 선정한단 말이에요. 형식은 뭐 추천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선정해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한 표가 지금 5, 60표 가치가 있는데 투표율은 2배예요. 투표율은 2배. 네. 대의원은 90% 투표하거든요. 네. 당원은 40% 정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1인 50표, 60표가 아니라 100표 효과가 있어요. 100표, 120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원은 120만이나 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고 오더가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왜 안 없애는 거예요? 기득권 유지죠.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의?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이걸 갖고 있어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맞아요. 왜냐하면 오더가 먹혀요. 네. 50명이나 60명 정도 오더를 할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근데 그게 영향력이죠. 네. 그래야 위에서 이제 전당대회 나오거나 최고에 나온 사람들이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당원이 지금 한 지역구에만 5,600명 되는데 그건 지역위원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혀요. 당원들이 알아서 투표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영향력을. 그 민주당 혁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뭐 의제로 다뤄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없앨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논의가 붙었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이제 비율을 축소할 거냐
폐지할 거냐 이제 그게 쟁점이지 이거를 그대로 둬도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45%에서 30% 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걱정스러운 거 이거예요. 이거를 또 이제 한 20% 줄이고 이래버리면 당원이 80만에서 120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아요. 비율이 더 늘어나네요. 그렇죠. 당원이 늘어나면 비율을 20% 줄여도 1인 5, 60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폐지가 답이에요. 근데 이 사항은 현근택 부원장님의 책임도 크다. 왜요? 부원장이잖아요, 민주연구원에. 네. 그러면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최고위원 회의 때 딱 말씀드려서 보고서 해야죠. 작성해서 저기는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앞에 1인 시위라도 해볼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인 시위? 제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대의원 폐지하라고 가서 뭐 응원도 해드리고 왔는데 장 소장님이 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 동참. 오늘 선언 나왔습니다. 대의원제 폐지하고 중앙위원회 폐지해라. 되면 민주당 개혁 혁신 1호로 뭐 기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끝으로 30초씩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쌍특검 법안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게 뭐 여기에 뭐 총선용이다, 꼼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쌍특검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부담감을 이 집권 세력이 갖고 가는 것은 내년 총선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내년 총선 때까지 여야 계속 싸울 거예요. 더 싸울 거예요. 네. 장 선생님이 제가 할 말 다 해버렸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을 지내신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성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그 핵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NCG 핵협의 그룹을 설립하기로 한 부분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역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선 박사님은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자신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행정부 각 부처들 입장에서는 새로 자기들이 넘겨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구나 뭔가 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경제계나 국민들은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기대 수준과 목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라면 아마 이번 방미의 가장 큰 목적이 한미 관계가 더 나아졌다라는 것을 여러 나라에게 알려주고 또 뭐 한미일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을 테니까 그 목적은 충분히 채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나 혹은 기업들은 IRA 반도체법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 성과를 기대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처음부터 어렵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법 관련해서 그래도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을 이어가겠다. 이런 언급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법이라서 바뀔 수 있을까?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뭔가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액트 아닙니까? 법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무효한다든지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 주기는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기업들이 기대했던 것은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분명히 피해를 입고 있고 또 당연히 앞으로도 입게 될 것이거든요. 특히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중국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서 기회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충분히 상계할 만한 뭔가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가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없었고 다만 이제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뭐 우주 기술 협력이라든지 네. 그런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의 뭐 실마리는 몇 개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차피 그 정상회담에서 다룰 만한 의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두고 아마 앞으로 행정부의 각 부처들이 더 고민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일론 머스크 만났지만 뭐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조만간 한국에 오겠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정상회담 내용을 살펴보면요. 반도체 포럼 같은 거를 신설을 해서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첨단 산업 또 청정 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 뭐 이른바 이제 차세대 유망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점해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으로도 좀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작년부터 그 미국의 주요 관료들이 자주 언급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전력 승수로 분류되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이 전력 승수라는 개념이 아마 군사 전략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떤 표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force multiplier라고 해서 소수의 전력을 가지고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럴 수 있는 전략. 또는 그럴 수 있는 뭐 부대, 그럴 수 있는 장비, 기술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뭐 바이오, 그다음에 뭐 클린테크 이런 기술들이 즉 적은 투자 또는 적은 집중적인 노력을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혹은 뭐 해외 다른 어떤 잠재적인 적이나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어떤 협력하기로 한 분야들이 주로 그 분야고 근데 다행히 한국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인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도 그렇고 그쪽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협력이 되고 또 호혜적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처럼 미국 기업들도 관련된 분야에 한국 참여하는 생태계에 좀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투자를 하고 정책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거를 섣불리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된 만큼 이 장을 통해서 얼마큼 끌어내느냐는 결국 우리 이제 행정부의 역할 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 뭔가 막 성과보다는 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과제, 뭐 모아야 될 지혜, 뭐 뚫어야 될 해법, 뭐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진 회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은 너무 분명하게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한 게요. 지난 23일이었던가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게 중국이요. 미국의 그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금지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삼성이나 SK 그 부족분을 당연히 메꿀 수밖에 없게 되는 뭐 이런 건데 이거 하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요청. 압력이라는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요청했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어떤 자유로운 이익 활동, 그러니까 경제 주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제 기업체 인사람 처음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오보 아닌가? 오보다. 이거 또는 팩트 체크가 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써서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미국 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는 여러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무부의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 또는 뭐 재무부의 입장과 에너지부의 다 다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정부라는 게 과연 어딜까? 근데 예를 들면 이게 국방부라면 이런 요구를 할 만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상무부가 과연 이런 요구를 할까? 근데 상무부가 만약에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또 상무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무부가 늘 강조하는 자유로운 경쟁, 공정한 시장 질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둔다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화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석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가 이번 그 정상회담 그 말미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그 미국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발표 중에 중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국내 정치용 아니냐 뭐 이런. 분명히 국내 정치용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당신네 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중국과 미국과 한국은 다 별개고 각각의 전략적 목표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약간 범용 상품의 성격이 강합니다. 뭐 볼트와 너트 수준이다. 그렇죠. 뭐 이거 제재하면 안 된다. 마이크론의 반도체든 삼성의 반도체든 메모리 반도체는 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가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 심지어 어느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도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과거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할 때 보면 좀 엉뚱한 제품들 예를 뭐 대두라든지 옥수수 이런 걸 규제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돼지들이 다 굶어 죽었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브라질에서 사오기도 하고 인도에서 사오기도 하고 결국 돌고 돌아서 이게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시스템 반도체 같은 TSMC나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 마이크론의 그 메모리 반도체 한해서는 이런 규제가 사실 실효성이 없고 그걸 알면서도 그럼 왜 이런 발언들을 했겠느냐. 결국 중국 정부에게 좀 압력을 주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고 또 이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뭘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또 공급 과잉이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세계 시장에 줄 충격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업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베단트 파델인가요? 미국 국무부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통제 조치에 한국이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국이 결정할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무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중국의 판매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미중 사이에 껴가지고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됐다. 이런 언론의 분석도 나오는데요. 뭐 새 판 짜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만 이제 새 판을 짠다면 어느 방향으로 짤 거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발언이 새로운 발언은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 정부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문제죠.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흔히 이제 듀얼 유즈라고 이중 용도라고 하는 민간용으로도 쓰이고 군사용으로도 쓰이는 기술은 언제든지 자국의 상황에 따라 그 수출입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중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거기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 건지를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공식적으로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오가지는 않지만 한때 그 취포라는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뭐 취포 또는 페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미국 반도체 산업의 그 팹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한 좀 그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죠. 그건 분명히 4개국이 실질적으로 참여도 하고 회의도 하지만 국가 차원, 정부 차원의 협의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의 논의만으로도 각 나라가 원하는 것들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기술이나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거를 통제할 수 있고 또 민간 차원의 논의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그걸 받아들이는 대신 또 미국이나 일본에게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술 이전을 어떤 걸 해달라 또는 뭐 이 기술과 관련된 공급망을 좀 듀얼라이즈 이중화하기 위해서 우리 부분은 함께하자 뭐 이런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논의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전략적인 룸을 만들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기한을 좀 연장하고 와야 된다. 근데 관련된 소식이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아마 대통령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기보다는 결국 계속 좀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예산의 폭을 너무 좁게 잡아놨잖아요. 네, 5%인가 5%. 그 정도이기 네. 때문에 10년간 5%. 예, 그 정도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는 꼭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네. 이제 뭐 시행령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그게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은 아닙니다. 그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공급 과잉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가동률을 좀 낮춰야 되는 오히려. 상황이라서 그게 지금 우리에게 뭐 그 데미지를 주지는 않을 텐데 네. 근데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고 네. 또 반도체 다 호황 사이클일 때 그 중국에 있는 생산 시설들이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네. 계속 우리는 요구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보다 당당하게 우리 국익 관점에서 정부가 네. 적극적인 협상력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기업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더 넓혀주는 뭐 이런 차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뭐 넷플릭스 뭐 3조 3천억으로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바이든 출범 이후에 우리 정부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우리는 뭐 다 합치니까 5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좀 손익계산을 우리가 좀 해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득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득실을 기업 단위에서 할 거냐 또는 뭐 업종 단위로 할 거냐 국가 단위로 할 거냐에 다르겠지만 네. 이 서로 기대하고 얻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 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자꾸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걸 과연 투자로 볼까? 투자가 경제학적으로는 사실 총 고정 자본 형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뭔가 여기 좀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뭐 스튜디오를 짓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해줬으면 가시적인 모르겠지만 성과. 예. 그런 건 별로 없고 넷플릭스는 결국 돈을 두고 또 그걸로 컨텐츠를 가져가서 더 많은 돈을 그렇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벌어들이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우리가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 자동차 공장 지어서 일자리 만드는 거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죠. 물론 우리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된 물건으로 돈을 벌어들이니까 우리도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득과 실로 볼 거냐 그거보다는 어차피 투자나 교역은 다 플러스 썸을 목표로 하는 건데 누구의 플러스가 더 크냐. 근데 지금까지 보면 분명히 미국의 플러스가 큰 거는 맞고 네. 그거는 지금 세계 질서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즉 지난 한 30년은 자유무역이고 효율을 강조했으니까 어느 한 나라의 플러스가 너무 커지면 네. 당연히 그쪽에서 이제 생산 요소들이 빠져나오면서 전반적인 그 평균이 맞아가는 식으로 움직였지만 지금 이제 다 자국 우선주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플러스점이 쏠리는 거는 불가피하고 대신 그만큼 우리는 이제 더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단계 실무 부처들 간 협의해서 좀 요구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일론 머스크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가 팩토리 한국에 오는 겁니까? 선정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가 그래요? 팩토리가 경제효과 계산하고 있었는데. 예, 오면 물론 좋죠. 네. 오면 좋겠지만 네. 여러모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법률 체계와 그 테슬라가 지향하는 것과 잘 맞을까? 일단 테슬라의 그 기가팩토리가 전 세계 여기저기 공장을 짓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멕시코도 바로 네. 밑에 있는데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짓겠다고 뭐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테슬라에서 이야기는 뭐 노동 유연성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법 체계와 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바꿀 용의가 있다면 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그걸 환영할 만한데 그렇지 않고 기존 질서에서 기가팩토리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은 그 운송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놓고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 온다면 네. 아마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차량보다는 아시아나 뭐 중국향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기가팩토리와 어느 이제 배터리 업체가 서로 제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고 공장은 중국에 짓는 겁니까? 그러진 않겠죠. 네, 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122명이나 경제사절단이 같이 갔어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뭐 의제도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성과 있었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보통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갈 때는 네. 그
그 모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챙기기 마련인데요. 그만큼 한미 관계가 다방면에 걸쳐서 중요하다라는 거를 미국에게도 보여주고 또 그 뉴스를 보는 세계 각국에 전달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요즘 비동맹화라는 게 새롭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걸 보여준 만큼 그것과 상응하는 것을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들고 나오는지를 좀 매의 눈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매의 눈으로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잠시 진행을 맡은 장윤선이었고요. 내일 오후 12시 2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